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네요. 제가 그동안 그 KFN에 출연을 해서 통장방어 사령부를 촬영했습니다. 이게 보신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통장방어 사령부의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군테크 전략가로 이제 나왔어요. 방송에서는 많은 부분이 나오지는 않는데 부대를 찾아가서 그 장병들하고 1대1 상담을 해드려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용사분들이든 간부님들이든 돈을 모았고 또 월급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월급을 받을 텐데 이 돈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아니 잘 모르겠으면 은행에 그냥 적금 넣고 예금 넣으면 되는데 또는 군인공제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죠. 네, 왜냐하면 이자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주변에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재테크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월급을 받아서 꾸준히 모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그 보증된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두 번째는 전략,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순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먼저 선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부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첫 시작이에요. 나중에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의 선택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저는 그 미국의 S&P 500 ETF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왜 미국 주식이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대한민국의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왜 미국 주식을 하냐. 여러분, 대한민국은 외환 보유고가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네,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있어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화를 가지고 어,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뭐 10년 뒤, 뭐 5년 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미국 주식으로 달러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달러를 사용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 그 달러는 이제 외환 보유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주식으로 달러를 벌어와서 외환 보유고를 늘려주는 게 돼요. 실질적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 S&P 500 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그 스탠다드 푸어스 글로벌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S&P 500이라는 이 지수는 뭐냐면 미국의 성장하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한 개 기업의 어떤 지분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는 개별 종목이라고 하고 500개 기업의 평균을 그냥 평균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기초 지수라고 해요. 500개 기업을 모아놨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국의 그리고 거기서도 6,000개 기업 중에 500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분야의 그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 500개 기업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의 80%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전 세계의 이 지구에서
이 비중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거의 절반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 우량주에 투자해야 된다. 우량주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그 대기업들 있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우량주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지구의 시가총액, 이 지구상 글로벌 마켓에서 시가총액 50% 비중보다 높은 우량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량한 자산이 S&P 50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지난 65년 동안 연 7%에서 8%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은행 적금 이자가 뭐 2%에서 3%대라고 하면 이 S&P 500은 7%에서 10%의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높죠. 두 배로 늘어난 두 배 이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S&P 500의 수익률이 7%에서 10%인데 사실 이렇게 좀 그렇게 수익이 안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그 대형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이 S&P 500 7에서 10%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92%가. 그러니까 단 8%만 상위 8%만 S&P 500 시장의 수익을 상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P 500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어, 뭐 투자 성과로 치면 상위 10% 안에 드는 겁니다. 상위 8%예요. 이것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죠. 알 필요가 없어요. 음. 자, 그러면 이 아까 글로벌 마켓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절반이잖아요. 이게 얼마냐면 224조 달러입니다. 이게 뭐 체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예요. 이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의 560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량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개 기업이 계속 유지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기업이 또 잘 될 때도 있고 또 망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6,000개 상장된 기업 중에 500개를 계속 리프레시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어, 500개 기업에 선정이 됐는데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성장이 안 좋고 이러면 빼버립니다. 그리고 500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을 또 편입시키는 거예요. 이걸 얼마 주기로 이렇게 하냐면 3개월 주기로 계속 리프레시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S&P 500이라는 지수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구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이 S&P 500보다 우량한 자산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을 산다고 해도 전 세계 그 금융시장의 50%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S&P 500을 차지하는 것, 그 투자하는 것이 가장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끝까지 보유하기예요. 선택이에요. 행동의 선택을 말합니다. 행동의 선택. 지난 33년 동안 그 발표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21년까지 S&P 500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연 11%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33년 중에 단 5일만 상승하는 날을 놓쳤다면 miss best 5 days죠. 4%로 줄어듭니다. 수익률이. 33년 중에 단 5일만 놓쳐도 대부분은 막 올라갔을 때 이제 투자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달려들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계속 평생 올라갈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순간 그 베스트 5 데이즈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 수익률이 4%로 줄어버려요. 음, 그냥 떨어지든 올라가든 냅두면 11%인데, 자, 그러면 33년 동안 연평균 11%하고 4%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33년 전에 1억을 넣고 여기 1988년에 1억을 넣고 11% 수익률,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가만히 냅둔 사람은 33년 동안 복리가 발생해요. 그러면 31억이 됩니다. 네, 계산식은 이래요. 1억 곱하기 11%는 우리가 숫자로 하면 1.11%죠. 그리고 시간이 33년이니까 33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1억 원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5위를 놓친 사람은 뭐냐? 연평균 4%라고 했잖아요. 그럼 1억이 얼마 되냐? 네, 3.6억입니다. 33년 동안 똑같이 원금 1억 가지고 했는데 베스트 5 데이즈를 놓친 사람은 33년 뒤에 3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르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31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택은 그냥 끝까지 보유하기예요. 끝까지 보유하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선택하고 또 끝까지 보유하기라는 어떤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전략을.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동안 그리고 은퇴했을 때 월급이 끊겼을 때 전략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좀 빨리 이루려고 하고 뭐 그 전략을 좀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부터 기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적립기와 인출기로 나눕니다. 적립기와 인출기. 적립기는 자산을 모으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인출기는 모은 자산으로 이제 자산에서 돈이 나오고 그 자산에서 돈을 인출하는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에요. 적립기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모아서 덜 쓰고 아끼고 절약해서 자산을 모으는 기간이 적립기예요. 월급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월급 받을 때만. 자, 그러면 월급이 끊겼어요.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인출기 전략으로 이제 전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립기, 내가 월급 받는 동안 자산을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인출기, 내가 은퇴를 했을 때 그 자산에서 돈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립기를 가져야 할 시점이냐 아니면 인출기를 가져야 할 시점이냐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의 월급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또는 고정된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알고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툴을 하나 얘기할게요. 이 툴은 뭐냐면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야 됩니다. 쓰고 있어야 돼요. 이 손익계산서는 말이 이제 회계 용어여서 그런데 가계부예요. 가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을 얼마 받았고 내가 얼마 썼어 이렇게 쓰잖아요. 가계부에다가 그 손익계산서예요. 회계 용어로는. 그 다음은 이제 대차대조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이 얼마나 모였냐, 그리고 빚은 얼마나 있냐, 부채를 말하죠. 부채는 뭐 카드빚도 부채예요, 여러분. 카드빚도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요소를 합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이 적립기와 인출기 전략을 구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난해지는 사람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대자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자고요. 돈을 벌었습니다. 수입이 생겼어요. 월급이 나왔죠. 그 월급이 나오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월급날에 신용카드 대금부터 먼저 나갑니다. 부채가 먼저 나가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지출하다 보면 내가 써버리면 이제 돈이 없잖아. 돈이 또 모자라는 거야. 그러면 또 부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부채를 갚았는데 지출을 해서 지출이 모자라니까 다시 부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매달 받는 월급이 어떻게 흐르냐면 계속
수입이 생겼어. 그럼 부채에 돈을 다 빼버려. 그리고 지출로 돈이 다 빼버립니다. 그게 결국은 0이에요. 적립기에 해야 할 이 자산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사업체나 아무것도 보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누적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난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요. 그럼 적립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산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S&P 500 사라고 했잖아요. S&P 500을 사. 그리고 지출하는 거예요. 자산을 확보 후에 남는 돈으로 지출한다. 자산을 살 때 이 대출을 받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부동산이 뭐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받거나 어쨌든 부채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자산을 크게 하기 위한 부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부모님 어렵다고 돈 줘버리고 또는 소비성 지출이죠. 자동차 구매, 뭐 해외여행 가는 거 이런 거 결국에는 자산이 아닌 것들을 어, 돈을 빚을 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립기에는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면 자산을 최우선적으로 보유하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지출한다라는 개념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적립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적립기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에이 내가 월급 뭐 작아서 이래저래 쓰고 나면 50만 원밖에 안 남아. 그걸로 뭘 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월급이 뭐 작아도 여러분들이 진급도 하고 호봉도 올라가고 또 뭐 다른 부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으다 보면 돈이 계속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월급이 평생 월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작게라도 우리가 자산에 적립하면 이 스노우볼 효과가 생겨요. 굴러가면서 월급이 또 더해져서 또 복리로 불어나고 굴러가면서 또 월급이 다시 붙어가지고 또 굴러가고 결국에는 이 스노우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눈덩이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눈밭 위에서 구르면 구를수록 여러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또 자산을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또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이 눈덩이가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자산의 크기를 월급을 받고 있을 때는 키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월급 받고 있을 때 월급이 작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월급 외에 현금 흐름을 추가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그 주식 배당주 이런 거 있잖아요. 커버드 콜, 주식 고 배당 주는 상품들. 그것은 이 스노우볼 효과가 상쇄됩니다. 그러니까 작아요. 스노우볼 효과가 작아요. 왜냐하면 눈덩이가 구르면서 계속 여기에 돈을 더 붙이고 더 붙이고 해야 되는데 배당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 이뤄낸 성과를 주주들에게 빼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재투자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투자하는 비용을 빼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투자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과가 좀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립기, 특히 이 월급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월급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보다 월급으로 자산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S&P 500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S&P 500 ETF도 연 1.5%씩 배당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1.5%가 뭐 100원이고 1000원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월급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다음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이 자산이라는 것이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오르면은 좀 팔았다가 떨어지면 더 샀다가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수와 매도,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는 거래세와 소득세로 복리를
효과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0.2%가 넘어가요. 0.25%예요. 그래서 이게 역복리로 작용하죠. 0.25%를 매수와 매도를 약 한 200번 반복했다. 200번이면 보통 진짜 금방이에요. 자기가 몇 번 매도하는지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100번, 200번, 뭐 1000번 이거는 아주 쉽게 거래를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그러면 거래세로 몇 퍼센트를 내느냐? 거의 40% 넘게 냅니다. 역복리로 그 0.25%가 역복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득세도 22%를 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누진과세가 적용되죠. 많게는 진짜 35%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노우볼 효과로 불어난 자산에서 이제 돈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일하지 않아도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 자산에서 수입이 생깁니다. 그럼 지출이 자산에서 생긴 돈으로 지출을 하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자산에서 돈이 꼬박꼬박 나와. 그리고 또 돈이 또 남네? 또 자산을 또 사는 거예요. 자산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현금 흐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적립기와 인출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뭐 많이 받는 질문이 주식과 현금 비율이 어떻게 할까요?예요.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보 이론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는 닉네임이 도깨비 전략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균형 복원 전략이에요. 주식과 현금을 비율을 정한 다음에 이것을 1년에 딱 한 번만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로드 셰넌이 연 32%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장기간 동안 계속 매년 평균 수익률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주식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혼이다. 그럼 저는 주식 70%, 현금 30%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70% 담고 현금을 30%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주식이 막 올랐습니다. 그 현금은 가만히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반 뚝 떼가지고 다시 여기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세팅했던 7대3 비율로 다시 한번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과 이 현금의 총량이 어쨌든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 전체가 크게 늘어난 거야. 자, 반대로 1년 뒤에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이 현금에서 요만큼 떼가지고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현금 비율을 요렇게 다시 맞추는 거예요. 총량은 줄었어요. 그런데 요때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주식을 싸게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어날 때 수익률은 더 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년에 한 번씩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현금은 어떻게 해? 현금 30%는 그냥 1년짜리 예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돼서 돈이 나오는 날 딱 조정하는 꼭 끝내는 거야. 그리고 또 현금 바로 하면은 이제 1년 예금 넣고. 미혼일 때는 7대3 하면 돼요. 그런데 기혼,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때는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 50, 현금 50 이런 비중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월급은 받을 때마다 똑같이 그냥 여기 7대3으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5대5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쌓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높은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 참아. 사람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수수료 내고 보험사에다가 변액보험 가입하고 연금보험 가입하고 또 증권사 펀드 가입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전문가들이 어, 그 내 돈을 맡아주면 잘 할 것처럼. 물론 잘해요. 물론 잘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우리가 이 방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이 이제 불어났어요. 그러면 인출기, 그러니까 자산에서 돈을 이제 내가 생활비를 충당하는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이때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배당 ETF, 배당 주는 주식, 그 다음에 4% 인출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지금 보유한 양의 4%까지만, 최대 4%까지만 1년에 한 번 인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 매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이요.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추천하냐고 하냐면 이 세 가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채권을 넣을 수 있어요. 채권은 그냥 배당 ETF라고 보면 돼요. 배당 ETF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격 어, 자산적인 어떤 특성이 비슷합니다. 자, 배당 ETF는 가장 간편한 소득이지만 이 배당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성장률이 낮아요. 원금의 어떤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편하게 그냥 꼬박꼬박 나오는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다. 그래서 배당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곧 다른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배당은 성장이 좀 낮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장이 좀 높고 배당은 안 주더라도 S&P 500 같은 그 장기 구조적으로 우상향한 자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현재 평가액의 4%만 인출하는 겁니다. 4%보다 작게 인출해도 돼요. 내가 돈이 별 필요 없으면 1%만 인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4%는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S&P 500에 10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딱 40만 원만 인출하는 거예요. 10억이 있어. 그럼 4천만 원 인출하는 거예요. 100억이 있어. 뭐 4억을 인출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그러면 그 돈으로 1년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 시에 금액이 커지지만 하락 시에는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 내가 쓸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면 작게 인출하면 됩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팔아버리면 손해니까 싸게 팔아버리면 손해니까 그러면 배당 ETF가 이렇게 또 우리 생활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내가 적게 인출해도 된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이 수익형 부동산은 우리가 되게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최근에 부동산 하락기에 굉장히 안 좋을 때 그 공실이 많이 난 그런 공급이 많은 지역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공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은 상권에 좀 비싸더라도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더 그 이거에 대해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다면 그 보는 눈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상가를 사면 됩니다. 근데 공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수입이 고정돼요. 근데 공실이 발생하는 거는 입지가 좋다면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월세를 낮추면 공실이 금방 나가요. 금방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굉장히 고정된 수입을 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어, 복리 효과에 의해서 적립을 해서 자산을 불렸다면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는 이런 배당 ETF 4% 일출을 할 수 있는 S&P 500 ETF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은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어,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은퇴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 적립기를 가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적립기에서 주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월급을 절약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아까 현금 흐름을 통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미리미리 해보면 좋지만 돈을 모으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온라인 상에 공유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들로 내가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리치군이 클래스를 만들었고 리치군이 카페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 그 헌신하는 멘토분들이 어, 많은 분들이 좀 더 풍요로운 것들을 알아가게끔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영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한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